작은 서점. 안녕하세요. 작은 서점에서 장강명의 인생책 코너를 맡고 있는 소설가 장강명입니다. 무더운 여름을 맞아서 4주간 남량 특집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공포소설가들이라는 주제로 4분의 소설가를 차례대로 모시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3번째 시간으로 판타지 무협을 쓰는 웹소설 작가이자 교수님이시죠. 호러 전문 김선민 작가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장강명의 인생책 주인공은 판타지 무협과 웹소설을 쓰는 스토리 디자이너 김선민 작가입니다. 필명 해경, 헥토파스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장편소설 파수꾼들로 데뷔, 제1회 카카오페이지 밀리언 소설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받은 무협소설 악역무쌍을 비롯 철혈검신, 용살자의 클래스가 다른 회귀 등을 완결했으며 현재는 괴존강림을 연재 중입니다. 청강문화산업대학교에서 웹소설 창작 전공 교수로 재직 중인 김선민 작가는 호러 작가들의 모임인 괴이학회의 운영자이기도 한데요. 2017년 7명의 창립 멤버가 시작한 괴이학회는 현재 60명이 넘는 작가 커뮤니티로 성장했습니다. 괴이학회는 자체적으로 앤솔로지를 만들기도 하며 출판사와 협업, 책을 출간하고 전시회, 북토크 등 다양한 행사를 활발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름을 맞아 한국의 공포소설가들이라는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지금 가장 활발히 활동하시는 또 앞으로 작품이 너무나 궁금한 공포소설가 4분을 모셨고요. 인생책에 대해서도 듣고 공포소설과 공포에 대해서도 여쭙겠습니다. 오늘 3번째 순서로 김선민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작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네, 너무 오랜만입니다. 네, 잘 지내셨나요? 네. 요즘 근황 좀 먼저 여쭤볼게요. 저는 이제 그 학교 방학을 해가지고 이제 네. 방학 기간에는 이제 학교에 나가진 않지만 그래도 학교에서 당직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워크숍도 있고 뭐 이제 다른 외부 활동도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과 함께 이제 지금 웹소설 연재를 또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연재분과 같이 또 여러 씨름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웹소설 전공 교수님께서 당직도 서셔야 됩니까? 네, 저희 뭐 그 방학 때 이제 왜냐하면 휴학생들도 좀 있고 네. 와서 상담도 좀 하기 때문에 저희가 또 요일을 정해가지고 우리 교수님들끼리 같이 이제 당직 날짜 정해가지고 네, 나가는 날이 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작가님 활동을 보면서 기획도 하시고 이제 강단에서 학생들 가르치시고 또 연재도 하시고 이런 거 보면서 도대체 몸이 몇 개실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2부에서 좀 자세히 네. 여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이 이제 초대 손님에게 인생책을 3권을 먼저 골라달라고 부탁을 드리고요. 그 중에 한 권을 정해서 이야기를 나누죠. 저희가 3권을 골라달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 그리고 이강백 선생님의 파수꾼, 마지막으로 웹소설 괴담에 떨어져도 출근을 해야 하는구나, 이렇게 3권을 골라주셨어요. 저희는 멋진 신세계로 이야기를 나누려 할 건데 다른 2책도 작가님 설명을 좀 듣고 싶네요. 파수꾼, 네. 작가님 데뷔작도 파수꾼들이죠. 네, 맞습니다. 네. 어떤 관련이 있는 겁니까? 약간 뭐 오마주 아닌 오마주를 한 건데 사실 네. 내용은 별로 관계는 없고요. 네. 제가 이제 처음에 글을 쓸 때 배운 게 사실 희곡으로 처음에 글을 배워가지고 네. 좀 파수꾼이라고 하는 희곡을 되게 열심히 읽었었어요. 그래가지고 네. 그 안에 들어있는 어떤 상징성들이라든지 그 안에서 뭔가 제가 좀 글을 쓰면서 약간 이런 식의 내용을 쓰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파수꾼이라고 하는 이 희곡 자체가 되게 저에게는 좀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희곡 그 줄거리도 잠깐 좀 네. 소개해 주실 수 그 있을까요? 파수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가나다라고 하는 이제 그 파수꾼들이 있는데 그 마을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네. 그 사람들이 이제 이리떼를 이제 지켜보면서 네. 이리떼가 오면은 양철북을 두드려 가지고 이제 이리떼가 온다라고 하는 거를 마을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역할이에요. 그래가지고 네. 가장 어린 이제 파수꾼 다가
처음으로 이제 그 파수꾼들이 있는 막루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단은 아직 어리고 너무 겁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오랫동안 파수꾼 역할을 해온 그 파수꾼 나가 잘 챙겨줘요. 근데 이 파수꾼 가는 막루 위에서 내려오지 않고 그 파수꾼 가가 이제 이리 때가 뭐 온다 그러면은 이제 나가 양철북으로 막 두드리면서 이제 사람들 알리는 거죠. 근데 다는 너무 겁이 많으니까 양철북을 두드리지도 못하고 계속 이리 때가 오면 숨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 이제 챙겨주면서 너는 이제 용감한 파수꾼 될 수 있어라고 하면서 이제 잠든단 말이에요. 근데 다가 이제 잠들어가지고 이제 이리 때가 오는 것 같은데 어떡하지 해서 막루를 올라가 보니까 막상 막루에 이리때는 없고 하얀 구름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리때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거짓말이었구나라는 걸 깨닫고 이거를 이제 저기 마을 사람한테 알려야겠다라고 했는데 촌장이 와가지고 이리때가 없다는 걸 알게 되면은 이 마을이 무너질 수 있으니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화가 나서 나를 해코지하면 어떡하려고 그러니 하는 걸 듣고서 어떡하지 하다가 이제 파수꾼 다도 그 촌장의 말에 동조해서 사실 이리때가 있고 흰 구름은 없었다라고 말하고 이제 그 촌장은 파수꾼 다에게 너는 이제 마을 내려오지 말고 평생 여기 있어라라고 하고 이제 이야기가 끝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사회는 공포와 거짓에 그렇죠. 기반한 사회군요. 그래서 이리때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적에 의해서 질서가 어떻게 보면 정립이 되는 그런 이제 마을의 사회를 좀 메타포적으로 비유한 거죠. 알겠습니다. 괴담에 떨어져도 출근을 해야 하는구나. 저희가 장강명의 인생책 코너가 뭐 그렇게 오래 하진 않았지만 웹소설 추천은 처음 받았습니다. 어떤 웹소설인가요? 이거를 사실 추천드릴 때도 좀 약간 좀 죄송했어요. 왜냐면 웹소설 자체가 워낙 또 양이 길다 보니까 그나마 이건 양이 좀 아직 안 끝나가지고 양이 좀 적은 편인데 1부만 끝난 거죠? 1부 끝나고 지금 2부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게 한 200화 좀 넘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 작품은 진짜로 제가 사실 다른 작가들을 막 엄청 부러워한 편이 아닌데 제가 이 작가의 작품을 쓰신 백덕수 작가님은 가장 부러운 작가님이세요. 왜냐하면 이 작품이 사실 그 카카오 페이지에서 가장 빠르게 조회수 1억 뷰가 된 작품이거든요. 아, 그런가요? 그만큼 인기가 어마어마하게 많고 사실 보면서 이제 일반적인 웹소설의 어떤 공식이나 소재랑 전혀 다른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작품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도 계속 괴담이나 호러를 다루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과연 호러나 괴담이 웹소설로 가능할까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사실상 좀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은 퇴마물을 제외하고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게 저희 생각이었는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작품을 만들어서 저희는 되게 깜짝 놀랐죠. 그래서 이 작품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은 이제 김소름이라고 하는 이 주인공이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SCP 그 재단에 나오는 이야기들 있잖아요. SCP 세계관으로 이제 엮이고 있는 이야기들 있죠. 초자연 현상이라고 하는 일종의 괴담 현상이 일어나는 그런 세계관을 다루는 일종의 이 소설 속에 있는 세계관이 있는데 그 세계관 속의 이야기를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세계관 속의 이야기를 담은 굿즈를 이제 사기 위해서 이제 이벤트를 하러 갔다가 그 이벤트를 하는 와중에 괴담 세계에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세계관 속에는 이제 백일몽 주식회사와 초자연 진앙관리국, 무명천랑교라고 하는 이 세 개의 어떤 그룹이 있는데 이 그룹 중에서 가장 좀 잔혹하다고 볼 수 있는 백일몽 주식회사로 이제 어떻게 보면 들어가 버려서 거기서 이제 출근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요즘 그 현대 판타지물 중에 뭐 자기가 읽고 있던 웹소설 속으로 들어간다 뭐 그런 설정이랑 좀 비슷한 건데 그렇긴 한데 이렇게 괴담으로 들어가는 건 처음이었던 거죠. 아, 그렇군요. 그리고 괴담에 들어가서도 출근은 해야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보면서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무서운 걸 엄청 힘들어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괴담을 텍스트만 보고 아예 무서운 거 못 보는 사람인데 거기 가가지고 이제 자기가 알고 있는 그런 괴담의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회사가 하는 일이 괴담 속에 들어가가지고 포인트를 따오는 일을 하거든요. 그걸 너무너무 잘해가지고 승진을 엄청 빨리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 흥미롭습니다. 한번 도전해봐야겠습니다.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이거는 꼭 추천입니다. 저희는 그래도 오늘은 멋진 신세계에 대해 이야기를 할 건데요. 뭐 고전 명작이고 사실 뭐 책 소개하는 프로그램에서 거의 다 뭐 다루기는 합니다. 저는 김선민 작가님의 소개는 어떤지 이게 참 궁금한데 일단 작가님은 올더스 헉슬리 멋진 신세계 언제 어떻게 접하셨나요? 이거를 제가 처음 접했을 때가 중학생 때였던 것 같아요. 아, 되게 일찍 읽으셨네요. 그래서 저희 집에 이제 그럼 세계의 명작 전집이 꽂혀 있어가지고 아마 소담 출판사인가 그럴 거예요. 되게 옛날 거.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다 봤던 것 같아요. 보면서 사실 이걸 처음 봤을 때는 엄청 충격적이었어요. 이런 세계가. 그러니까 그때 아마 제 생각에는 SF라는 장르를 처음 봤던 것 같아요.
이게 중학생이 읽기에는 네. 조금 네. 약간 야한 장면도 좀 나오고. 맞아요. 그래서 그렇기도 하고 되게 충격적인 장면도 되게 많이 나오고 네. SF라는 장르를 처음 접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런 소설이 있었구나라는 거를 처음 깨달으면서 좀 저한테 많이 각인했던 작품으로 기억을 해요. 아, 이게 작가님의 그 중학생 때 이제 충격을 줬지만 이후에도 이제 인생책으로 지금까지 네. 2025년까지 인생책인 그런 이유는 뭡니까? 사실 이거를 딱 내가 어떤 책을 이번에 골라가지고 작가님께 알려드려야 될까라고 고민했었을 때 사실 이 멋진 세계는 제 후보에 없었거든요. 없었는데 아, 네. 타고 가다 보니 내 인생에서 내 작품 세계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작품을 빼놓을 수 없겠구나 생각이 좀 든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저는 항상 고민했던 게 메타포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하거든요. 네. 근데 이 소설은 그런 사회적인 메시지에 대한 메타포, 계급에 대한 메타포, 구조에 대한 메타포가 너무 많이 들어있는 작품이다 보니까 네. 그게 사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작품관과 좀 연계가 많이 돼 있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저도 오랜만에 같이 꺼내서 봤습니다. 아, 근데 추천해주신 책 세 권이 그러면 다 뭔가 완전히 그 리얼한 어떤 사실주의적인 그런 책은 아니지만 그렇죠. 뭔가 현실 사회의 어떤 거를 빗대고 있는 그걸 좀 굉장히 어떤 은유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세계관이 중심이 되는 책을 세 권을 골라주신 맞습니다. 거네요. 맞습니다. 저희 장강명의 인생책은 게스트가 인생책을 어떻게 읽고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이야기하는 프로그램이라서 소설의 경우에는 결말과 반전도 다 이야기합니다. 멋진 신세계 나온 지 오래된 고전이고 사실 사회학을 하시는 분은 책을 안 읽으셨어도 이렇게 결말 같은 건 아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도 나는 이 결말을 직접 내 눈으로 확인하겠다. 이런 청취자분들은 오늘 방송 건너뛰고 내일 2부를 먼저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책 얘기하기 전에 멋진 신세계에 대한 소개를 성우의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멋진 신세계는 1932년 출간된 디스토피아 소설로 과학기술이 인간의 삶을 완전히 통제하는 미래 사회를 풍자하고 경고하는 작품입니다. 이 책에서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5계급으로 나뉘어 맞춤형으로 대량 생산됩니다. 노화도 겪지 않고 정신적인 외로움도 느끼지 않습니다. 고통스러운 일을 겪으면 소마라는 약을 통해 즉각적인 쾌락을 경험하는 방식으로 해결합니다. 멋진 신세계의 저자 올더스 헉슬리는 영국의 소설가이자 철학자, 사회비평가로 예리한 지성과 우아한 문체, 그리고 냉소적인 유머 감각으로 사랑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대표작인 멋진 신세계를 통해 미래의 디스토피아 사회를 비판적으로 묘사, 과학기술을 맹신하며 달려가는 세상에 질문을 던졌는데요. 1932년에 쓰여진 이 작품은 오늘날까지도 미래를 가장 깊이 있고 날카롭게 그려낸 작품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김선민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작가님 인생책으로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를 꼽아주셨습니다. 성우의 소개가 나왔지만 작가님께서 책 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줄거리도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도 오랜만에 이거를 다시 읽어가지고 오랜만에 봤더니 제 기억하고 좀 다른 얘기가 많아가지고 저도 좀 당황하면서 오늘 열심히 정리해왔습니다. 중학생 때 읽으신 거 멋진 신세계 네. 맞나요? 맞습니다. 다른 책 아니시나요? 아닙니다. 맞습니다. 안 멋진 신세계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제가 한번 정리를 좀 해가지고 한번 빠르게 한번 브리핑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요 세계관 자체가 좀 독특해요. 세계관이 이제 전쟁 이후에 세계 정부가 만들어지면서 새로운 계급 체계가 만들어진 사회를 다루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런던의 이제 새로운 버전으로 이제 세계관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계급이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일단은 알파가 지배자층, 그다음에 베타가 중산층, 감마가 하층민, 델타랑 엡실론은 단순 노동자들로 이제 그 밑에서 어떻게 보면은 약간 사람 취급 못 받으면서 좀 노동을 하는 방식인데 여기서 좀 되게 좀 놀라운 게 뭐냐면은 다들 인공자궁으로 태어나는데 인공자궁으로 이제 한 배아에 하나가 태어나는 게 아니라 밑에 있는 하층민 이하의 계급들은 이제 쌍둥이로 만들어져가지고 96쌍의 쌍둥이가 만들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단순 노동만 시키게 좀 개조를 하는 거죠.
사실상 그냥 음. 공장인 거죠. 네. 그냥 하층 노동민 맞습니다. 생산 공장 뭐 이런 맞습니다. 거를 뭐 인공 자궁이긴 하지만 네. 그래서 그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일종의 행동과 정서를 교정당해가지고 네. 이제 어떻게 노동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최적화시키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만들어가는 거죠. 네.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이들에게 이제 주는 게 소마라고 하는 완전 무결한 쾌락 물질이 있어요. 그래서 네. 그 소마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불만을 가질 수 없게 네.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각 계급들이 서로의 계급 만족을 하고 네. 불만이 없어요. 그 소마는 한마디로 부작용이 없는 마약. 네, 막 그렇죠. 아무리 먹어도 뭐 몸이 뭐 음. 이렇게 건강에 나중에 해친다거나 이런 거 없이 불만이 좀 있으면 네. 소마 먹고 모든 필요한 거는 다 맞습니다. 주고. 네. 그래서 제가 이 소마라고 하는 이 마약이 굉장히 좀 인상이 깊었는지 제가 쓰는 웹소설에 네. 이 소마가 많이 등장합니다. 이거를 많이 저도 모르게 쓰고 있더라고요. 같은 네. 그 역할을 하는 네, 약품으로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세계는 해서 가족이 없고 네. 출산이 없고 노화가 없으면서 오늘날의 어떤 도덕성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 네. 문화와 예술이 어떻게 보면은 제한되고 사라진 그런 세계관인 거죠. 하지만 이제 되게 어떻게 보면 기쁨과 쾌락과 어떤 자유 연애가 권장되는 네. 그런 식의 사회로 만들어져서 이제 좀 각자 계급들은 행복하고 행복하지 않다라는 개념 제가 좀 사라져버린 그런 세계인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심하게 말하면 약간 가축처럼 살고 네. 있습니다, 사람들이. 근데 다 만족하고 나는 그렇죠. 좋다는데 뭐 독자는 읽으면서 굉장히 좀 당혹스럽죠. 네. 이게 뭐 안 좋은 세계인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비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근데 소설을 읽어보면은 이 소설 속에서 묘사하는 되게 다양한 계층들의 삶을 봤을 때 일단 알파나 베타 계급들의 삶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행복해 보여요. 그들은 이제 쾌락을 추구하고 항상 뭔가 깨끗한 도시에서 네. 그 자기들을 위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운 업무를 수행해주는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들의 삶 자체는 굉장히 행복하게 맞는데, 근데 막상 보면은 그 밑에 있는 계급들도 자기 삶을 만족하며 산다는 거죠. 그리고 네. 그 역할을 소마라고 하는 쾌락 물질이 뒷받침해주기 때문에 이 사회가 과연 진정으로 나쁜 사회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지금 제가 좀 시간이 지나서 읽어보면서 스스로에게 던지게 되더라고요. 감마, 델타, 엡실론 계급들도 다 네. 잘 살고 있어요. 네. 나 지배당하고 있는데 잘 살아요. 만족스러워요. 이러고 살고 있고요. 그러니까. 나는 알파 되기 싫은데 약간 이런 느낌인 네. 거죠. 배경은 거죠. 그렇고 그러면은 주인공과 이 사건은 뭡니까? 네, 이게 지금 주인공이 사실 페이크 주인공이 있고 네. 찐 주인공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 나오는 사람이 이제 버나드 마르크스라고 하는 네. 알파 플러스 계급인데 이 사람이 이제 페이크 주인공입니다. 이 사람이 네. 처음에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이 사람은 이제 여기 있는 세계관 알파들은 일단 키가 크고 잘생겼어요. 네.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 이 사람은 다른 알파랑 다르게 키가 작고 왜소하고 좀 네. 약간 못생긴 것 같아요. 뭔가 태어날 때 네. 뭔가 잘못 네.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소문으로는 이 사람이 이제 배아에서 나오는 시점에 누군가의 실수로 알코올을 흘려서 이렇게 됐다라는 식으로 소문이 도는데 뭐 그게 맞는지 틀린지는 소설상에서는 확인은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쨌든 알파지만 알파가 아닌 것 같은 그런 식의 외모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알파의 특권을 제 누리지를 못해요. 뭔가 본인도 좀 이상한 콤플렉스와 자의식이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체제에 불만족하고 약간 반체제적인 어떤 사상과 행동들을 좀 하는 거죠. 네. 이런 버나드가 사실 이제 좀 잘 못 어울리는데 네. 여기서 나오는 베타 계급 중 하나인 이제 레니나라고 하는 여성이 있는데 이 네. 여성은 이 세계관에서 가장 최고민. 네. 엄청나게 아름다운 여인으로 나오는데 이 여인은 버나드를 굉장히 귀엽게 여겨요. 네. 그래서 버나드에 관심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두 사람이 같이 뉴멕시코에 있는 야만인 보호구역으로 여행을 가기로 하고 같이 떠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세계관에서 야만인 보호구역 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안 돼요. 네. 근데 이 버나드라고 하는 알파 계급이 이제 심리학자이기 때문에 연구를 위해서 갈 수 있어서 레니나를 데리고 이걸로 가는 거죠. 이렇게 주인공인 줄 알았지만 사실은 주인공이 아닌 네, 우리의 버나드 마르크스는 그렇죠. 네, 어떻게 좀 이렇게 잘 해보려는 네, 좀 썸 타는 관계인 레니나와 함께 멋진 신세계 이 세계에서 벗어난 네. 야만인 구역으로 갑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야만인 보호구역에는 이제 문명화되지 않은 이제 야만인들이 격리로 살고 있고 네. 그 안에서 이제 레니나와 이제 저기 버나드가 관광을 하다가 이제 야만인 중 한 명인 존을 만나요. 네. 근데 이 존은 일반적인 야만인이 아니라 그 어머니가 린다라는 사람인데 이 린다는 과거에 뉴 런던 출신인 거예요. 네. 근데 그 런던 출신이었다가 여기에 사고로 떨어져가지고 이제 야만인들과 함께 섞여서 살면서 이제 약간 추해지고 추레해지고 좀 살찌고
이런 식으로 변화한 거죠. 원래 멋진 신세계의 구성원들은 노화가 없죠. 없는데 이 린다는 뭐 약을 제대로 공급을 그렇죠, 못 받았는지 거기서 늙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거 뉴런던 출신임을 알게 되면서 이제 야만인 존과 린다가 버나드랑 레이나와 함께 다시 멋진 신세계 뉴 런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짜 주인공은 그럼 존인 건가요? 찐 주인공은 존이에요. 존. 야만인 존, 세비지 존이 찐 주인공입니다. 이름도 왠지 좀 주인공 이름 같이 생겼습니다. 맞습니다. 존. 네. 그래서 존이 이제 같이 들어와서 이제 존이 주인공이니까 아무래도 존이 좀 더 좀 조명을 많이 받겠죠. 그래서 네. 사람들이 그 존이라고 한 야만인에게 관심 갖고 더불어서 그 존의 어머니인 린다의 추한 모습을 보고서 더 놀래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린다라고 하는 그 여자는 자기가 바래왔던 이제 뉴런에 돌아와서 소마에 중독이 됩니다. 네. 그래서 원래는 소마가 이제 완전 무결한 그 쾌락 물질이기 때문에 뭐 중독이 되거나 그걸로 뭐 죽거나 그러진 않는데 이게 너무 복용을 많이 한 거예요. 과할 정도로. 그냥 내내 소마에 네. 취해 있는 상태로.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 린다가 결국엔 소마 중독에 걸려서 죽게 되고 이 어떻게 보면 야만인 존은 그런 어머니의 죽음에 있어가지고 슬프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슬픔을 이해를 못해요. 멋진 신세계는 뭐 그런 사람들의 죽음 같은 걸 슬퍼하는 네. 곳이 아니니까. 그렇기도 하고 이 사람들은 가정이 없어요. 네. 이 세계관 내에서 가장 치욕적인 혹은 모욕적인 혹은 약간 좀 선정적인 말이 어머니, 출산 약간 이런 단어들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 가족의 관계 이런 거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런 뉴 런던 새로운 신세계가 가지고 있는 문명에 적응을 못합니다. 네. 자, 근데 그 과정에서 또 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레니나와 사랑에 빠져요. 주인공 보정으로. 네. 그래서 존은 어쨌든 이제 이 존이 특징이 뭐냐면은 글을 셰익스피어로 배웠어요. 네. 그러니까 이 세계관은 이제 그런 셰익스피어를 비롯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화적인 예술적인 성경을 비롯해가지고 다 없어진 세계관인데 이 존은 이제 남아있던 셰익스피어 전집을 가지고 글을 배웠기 때문에 굉장히 문학적이고 예술을 알고 인간의 감정을 이해하는 사람인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오늘날 우리의 어떤 도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일부일처제, 그러니까 그 남녀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좀 서로가 헌신하는 그런 관계를 좀 바라는데 레니나는 어쨌든 뉴 런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유연애를 이제 익숙하게 본 사람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서로가 안 맞는 거예요. 네. 너 날 사랑하는데 왜 다른 남자랑 잠자리를 가지니?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존은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레니나의 어떤 행동들을. 존은 멋진 신세계에 적응합니까? 적응을 못합니다. 아, 그래서 존은 적응을 못 해가지고 계속 겉돌다가 네. 결국에는 이제 어떤 일을 벌이게 되냐면은 이 세계관에서 제일 중요한 게 소마라는 이 약이잖아요. 그렇죠. 소마를 버려요. 네. 근데 그거는 굉장히 이 세계관의 체제를 무너뜨리는 반체주의적인 어떤 행동이기 때문에 이제 세계 총통한테 불려갑니다. 네. 그래서 세계 총통인 이제 무스타파 몬드라고 하는 이 세계관 속의 10명의 지도자 중 한 명. 네. 이 사람과 논쟁을 벌여요. 무스타파 몬드 같은 경우에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이 질서를 네. 지키고자 하는 일종의 파수꾼에서 나오는 촌장과 같은 네. 이야기를 하면서 너는 그러면은 뭘 원하는 거냐? 했더니 존은 이제 나는 불편해질 권리를 원하고 자유의지를 원하고 이런 모든 것들에 있어가지고 나는 좀 더 벗어나고 싶다. 하는 얘기들을 어필하지만 도덕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이제 무스타파 몬드는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세계가 멸망했고 다시 우리가 이런 걸 만들어서 이건 필요하다라는 식으로 어필하는 거죠. 독자도 이 대화를 읽으면서 분명히 존의 말이 맞긴 맞는 것 같은데 저 총통의 말이 아주 설득력이 있는 걸 이렇게 네. 느끼게 되죠. 맞아요. 왜냐면은 이게 사실 되게 총통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존과 함께 유일하게 셰익스피어를 아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인간의 감정을 이해하고 문학과 성경을 이해하고 이 과거 문명의 잔재들을 다 계승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본인은 그런 감정과 인간적인 면모와 도덕성에 대한 부분을 다 알지만 그런 것들을 다 제안해가지고 오늘날의 어떻게 공장처럼 만들어진 이 새로운 세계의 체제를 유지하는 게 질서를 유지하는데 맞다라고 믿고 이제 그걸 행하는 사람인 거죠. 총통이 그럼 존한테 무슨 뭐 제안을 합니까? 뭐. 총통이 제안을 하지만 총통이 제안하는 거에 대해서 존은 받으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세계에서 같이 이제 좀 어우러지기를 원하고 총통은 이제 존을 통해서 실험을 하고 싶어 하지만 네. 원하지 않고 황야로 뛰쳐나갑니다. 황야에서도 뭐 그렇게 행복하게 살지는 못하죠. 그렇죠. 왜냐면은 존이 이제 어머니의 죽음과 여러 가지 이제 트라우마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는 그 어느 세계에도 못 끼는 거예요. 야만인들의 세계로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문명 세계로 다 들어가기도 어렵고 황야에서 홀로 이제 약간 등대에 있으면서 채찍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약간 자해해요. 네. 약간 옛날에 이제 수도승들이 스스로 자해하듯이 그런 자해를 통해 가지고 약간 좀 뭐랄까 본인의 있던 번뇌를 좀 없애고 싶어 한달까? 네. 하지만 번뇌가 계속 생기는 거죠. 네. 그러다가 이제 그런 존을 이 뉴런던에 있는 그 사람들이 발견해요. 네. 그리고 그 존의 채찍질하는 모습을 여기 나오는 것 중 하나가 촉각 영화라고 네. 5D 영화 같은 걸 찍거든요. 네. 그거를 그거를 이제 찍어가지고 상영해버려서 그 뉴런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존에 대해서 알게 된 거예요. 네. 그리고 존에 대해서 이제 구경거리로 삼고 싶어 해가지고. 와, 신기하다. 자기 몸을 채찍질을 해. 네. 그래서 와가지고 막 다 둘러싸서 채찍쇼 보여, 채찍쇼 빨리 해봐. 그러니까 원숭이 취급을 하는 거죠. 네. 야만인이니까. 네. 그래가지고 야만인이 채찍쇼 하는 것을 보고 싶다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존을 굉장히 좀 몰아붙여요. 네. 근데 존이 그 상황에서 이제 약간 환상과 현실 사이에서 이제 막 방황하다가 어떤 레리라로 좀 추정되는 네. 여성을 채찍으로 때리고 이제 약간 좀 상처를 입히면서 본인이 이제 그런 사실을 깨닫고 그 다음에 자살하고 네. 끝이 납니다. 굉장히 그로테스크하고 네. 이게 20세기 전반에 나왔다는 게 이제 나온 지 거의 100년이 맞아요. 돼간다는 게 참 신기합니다. 이 책을 읽으면은 그러니까 사실 뭐 뚜렷한 해답을 제시하는 네. 책이라기보다 질문을 담은 맞아요. 책인데 맞아요. 질문을 담은 소설인데 뭐 그 질문을 이제 저희가 거창하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냥 구체적으로 그냥 아주 간명하게 네네. 얘기할 수도 있죠. 구체적으로 간명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너는 이런 세상에서 알파 플러스 계급으로 살 수 있다고 하면 살겠니? 이건데 첫 질문 이거여가지고 고민을 네. 많이 했습니다. 작가님 어떠실 거예요? 저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솔직히 살고 싶다는 생각을. 왜냐면 여기 알파 플러스는 굉장히 너무 좋아요. 여기 삶은 너무 좋기 때문에 사실 이거에 대해서 안 살겠다고 할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근데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알파 플러스 살다가 네. 이 체제가 전복돼서 네. 약간 알파 플러스로서 누렸던 것들을 다 잃게 되면 네. 굉장히 허무할 것 같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 체제가 전복이 되지 않고 계속 네. 유지된다. 네. 그러면 그냥 알파 플러스면 고맙습니다 이러고 사실 건가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정도 되면은 진짜로 금수저 넘어서 거의 뭐 다이아 수준이기 때문에 뭐 이 정도면은 살만한데? 그런 생각이 들죠. 아니 올더스 헉슬리의 그 문제 의식은 그런 거 아니지 않나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런 게 그러니까요. 이 작가의 주제 의식 아닌가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그게 느꼈던 것 같은데 네. 나이가 들고 다시 보니까 나쁘지 않은 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처음 읽을 때는 저는 20대에 읽었던 것 같은데 처음 읽을 때는 역시 인생에는 고난이 필요하고 고귀한 그렇죠. 고통이 필요하고 그런 어떤 가치를 찾는 삶이 필요하다. 그런 게 고귀한 삶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는 게 힘들더라고요. 그럼요. 사는 게 힘들어가지고 그냥 여기 멋진 신세계에서 알파 플러스 계급으로 산다 그러면 선택의 문제가 아닌 것 같은. 맞아요. 그냥 엡실론 계급이라면 좀 고민해 볼 것 같은데 엡실론 계급이었으면 왠지 거기서 노동운동하고 있었을 것 같은데 나 알파 플러스라고 조금 고민이 되는 걸 약간 이런 식이었어요. 어디까지 타협할 수 있으세요? 한 감마? 약간 저는 베타까지? 베타까지는 나쁘지 않더라고요. 지금 현생이 상당히 만족을 네네. 하시나 보죠? 이 읽으면 정말 이상한 기분이 듭니다. 무섭죠, 일단. 무서워요. 일단 무서운데 왜 무서운지 잘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이 남량 특집에서 다루는 멋진 신세계니까 또 괴이아케를 이끄는 맞습니다. 김선민 작가님을 모셨으니까 한번 그 무서움을, 그 공포를 좀 분석을 해보고 네네. 싶습니다. 일단 작가님은 멋진 신세계는 호러 소설이다라는 주장을 누가 한다면 동의를 하시나요? 저는 동의할 것 같아요. 그러세요? 네, 왜냐면은 저는 사실 말씀하신 대로 남양 특집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사실 되게 고민 많이 했어요. 근데 왜냐면은 어차피 제가 호러 소설 골라봐야 전건호 작가님이나 뭐 전무 작가님보다 더 좋은 작품을 못 고를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고민했는데 제가 무서워하는 이야기를 약간 골라보자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무서워하는 이야기는 사실 그게 있어요. 뭐냐면은 굉장히 빡빡하게 짜여진 되게 계급주의가 엄청나게 짜여진 그 사회 속에서 좀 소멸해가는 개인의 모습을 그리는 게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 중 하나거든요. 아까 파수꾼도 그런 작품인 거네요. 맞습니다. 근데 그런 어떤 시스템이라고 하는 그 사회의 어떤 되게 무거운 질량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개인을 눌렀을 때 평범한 개인은 절대 그거를 벗어날 수 없다고 보는 거거든요. 파수꾼에서의 다도 분명히 일이 없다는 것도 알고 하얀 구름의 것도 알고 제목도 아는데 결국에는 촌장의 말에 수긍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시스템에 눌렸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내가 그렇게 했다가 이 사회가 전복돼가지고 마을이 다 무너지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일종의 공포감. 이게 사실은 되게 무서운 거거든요. 여기도 되게 마찬가지라고 보는 거예요. 네. 멋진 신세계가 그럼 공포 소설이라면 네. 장르는 그 공포 소설 안에도 여러 장르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하우스 호러도 있고 뭐 코즈믹 호러도 있고 네, 뭐 네. 오컬트물도 있고 하는데 그러면은 세부 장르는 뭘로 얘기를 하면 좋을까요? 이걸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게 사실 세부 장르를 따지면은 좀 딱 적절하게 있는 건 없긴 네, 하더라고요. 근데 굳이 제가 느끼는 공포의 수위를 보면은 저는 코즈믹 호러에 가깝다고 봐요. 아, 코즈믹 호러. 왜냐하면 코즈믹 호러라는 자체가 되게 우주적 공포를 다루는 장르잖아요. 그래서 네. 형언할 수 없는 엄청나게 거대한 네. 우주적인 공포가 나를 짓누르고 내가 이 우주의 어떤 먼지가 같은 존재다라는 네. 것을 깨달으면서 미쳐버리는 게 코즈믹 호러라면은 네. 이 도저히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이 단단한 콘크리트 벽 같은 시스템 안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봉쇄되어 있는 개인의 자유와 개인의 어떤 그 본성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발휘 못하니까 미쳐가는 거거든요. 네. 그런 거랑 사실 매칭된다고 보는 거죠. 아, 그렇군요. 진짜. 뭐 청취자분들 중에서 이제 코즈믹 호러라는 장르가 조금 낯선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김선민 작가님이 설명을 해주신 대로 뭐 러브크래프트라는 작가가 굉장히 유명한데 뭐 정명섭 작가님도 지난주에 말씀을 해주셨죠. 굉장히 거대한 압도적인 우주적인 존재에 맞습니다. 대해 얘기를 하면 저희들이 일반 독자든 뭐 관객이든 무서워질 때가 있습니다. 뭐 은하계 너무너무 크다 이런 그렇죠. 얘기를 하다 보면은 저희 존재가 너무 하잘것없는 것 같아가지고 무서워지는데 흔히 코즈믹 호러라고 나오는 그 장르의 소설들을 보면은 뭐 태고적 괴물들을 얘기하는 그렇죠. 경우가 많죠. 아주 나이가 많고 네. 아주 거대한 괴물. 근데 멋진 신세계에는 그런 뭐 초자연적인 괴물 얘기는 나오진 않아요. 그렇죠. 근데 그 괴물에 해당하는 게 거대한 아주 촘촘한 사회, 네. 리바이어던. 그러니까 이 사회 자체가 그런 괴물인 것 같아요. 네. 이 사회 자체가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볼 때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네. 사실 그 밑에서부터 쭉 봤을 때 거짓된 쾌락으로 만들어진 무서운 괴물인 거죠. 멋진 신세계 읽다가 이렇게 섬뜩섬뜩해지는 네네. 장면들이 있는데 네. 뭐 작가님 어느 장면이 제일 섬뜩한지 또 뭐 그 장면이 네네. 섬뜩한 이유는 뭐라고 보시는지 좀 제일 듣고 섬뜩한 싶습니다. 장면이 첫 장면을 보면은 네. 이제 그 저기 이 소장이 나와가지고 이제 그 인공 배아실에서 그 배아들이 어떤 식으로 태아가 돼가지고 아기가 돼서 성장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있어요. 그걸 네. 학생들한테 약간 체험 학습식으로 보여주거든요. 네. 근데 그때 나오는 장면 중 하나가 뭐냐면은 그 낮은 계급의 그 아기들한테 네. 아기들을 막 풀어놓은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책이랑 꽃을 놔요. 책이랑 꽃을 놓으면은 그거를 가져가서 애들이 좋아할 거잖아요. 네. 좋아할 때 전기 충격을 줘요. 그래가지고 놀래게 해서 되게 아프게 만들어요. 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무의식적으로 네. 어떤 그 책과 꽃을 좋아하지 않게 겁을 먹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교정을 시켜가지고 아이들이 자랐을 때 책과 꽃을 멀리하고 자기의 계급에 어떻게 보면은 수면학습을 통해 가지고 최면을 통해서 만족 그 자체를 유지할 수 있도록 네. 만드는 장면이 좀 되게 무섭더라고요. 어떤 점이 무서우세요? 그러니까 이런 게 가능할 것 같다 네. 이런 것 때문에 무서우신 건가요? 아니면 어떤 인간의 그 잠재력 같은 네. 거를 미리 설계를 어떤 결정을 딱 지어버리는 그런 게 무서우신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네. 이런 시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 되게 무섭고 아. 이런 발상 자체가 되게 어떻게 보면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잔인한 그쵸, 발상인 그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발상과 함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와 어떻게 보면 정신까지도 제어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좀 무서운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더 무섭고. 하지만 나는 알파 플러스 계급으로 살 수 있다면 살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또 좀 그렇네요, 좀. 하지만, 네, 뭐, 굳이 따지자면은, 네. 유혹은 될 것 같다. 네. 네. 여기서 잠깐 노래 한 곡 듣고 갈까요? 좋습니다. 네. 사실 작가님을 제가 놀렸지만 저도 알파 플러스 계급으로 살 수 있다면 뭐 이렇게 전혀 거부하지 않을 사람으로서 근데 무서운데 왜 무서운지 잘 설명을 못 하겠다가 분명히 아까 그런 장면들 네, 맞습니다. 헉슬리가 묘사하는 장면들 굉장히 섬뜩하고 마음이 참 정리가 안 됩니다. 이런 때 어떤 노래 들으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제 준비한 노래가 레드 제플린의 블랙독이라는 이 노래였는데 이 노래를 제가 옛날에 이제 소설 쓸 때 네. 많이 들었어요. 그때 쓴 소설들이 주로 어떤 거였냐면은 약간 체제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체제에 순응하지 못하고 네. 소멸해가는 네. 개인에 대한 이야기를 쓸 때 이 노래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서. 아니 우리 네. 검은 개들이 네. 체제를 잘 수능을 못하나요? 흰둥이들한테 밀리나요? 이게 왜냐면 이게 영어 노래이기 흰둥이들한테? 때문에 사실 전 가사는 모르고 아. 그냥 노래만 들은 거예요. 그냥 그래가- 느낌이. 느낌이 왠지 약간 되게 하드락이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뭔가 체제에 순응하지 않는 네. 그런 거친 매력이 있는 노래인 것 같아가지고 그때 많이 들었습니다. 아, 레드 제플린이 네. 블랙독 부르면 진짜 체제 음. 괜찮은 체제라도 일단 뭐 어. 화염병 같은 걸 일단 한번 던져봐야 될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죠. 네, 진짜. 그런 느낌입니다. 레드 제플린의 블랙독 듣겠습니다.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김선민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까 저희 이야기할 때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근데 저희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 점점 멋진 신세계처럼 닮아가는 것 같아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서 좀 그것도 무섭다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점이 닮아가고 있나요? 이게 제가 소마라고 하는 이 네. 약이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쵸. 이 세계는 사실 소마가 없으면은 이게 그 유지가 안 되는 세계예요. 그쵸. 그래서 이 소마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완전 무결한 마약이라는 게 존재하나라고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 와서 보면은 요게 비슷한 게 생기는 것 같은 거예요. 뭔가요? 약간 쇼츠가 아, 그거 마약이죠. 릴스와 쇼츠가 어떻게 보면은 소마랑 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요즘 좀 드는 거예요. 디지털 마약. 네, 디지털 마약. 왜냐면은 쇼츠를 아무리 봐도 우리가 신체적으로 뭔가 문제 생기진 않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병들어가고 있다는 거를 네. 스스로 느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걸 봤을 때 이 세계관 속의 소마처럼 막 달나라까지 갖고 뭐 그러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떤 지쳐 있는 하루 삶의 어떤 마무리를 네. 쇼츠로 하거나 네. 나의 어떤 뭔가 편안한 알파파를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거나 저도 모르게 그런 쇼츠를 보면서 계속적으로 마음의 평화를 찾아가는 그런 모습이 소마를 먹은 것과 그닥 다르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씀 듣고 보니까 저도 좀 기분이 좀 이상해지는 게 저는 사실 쇼츠 엄청 비판하고 다니거든요. 그래요? 예, 지금 뭐 이제 활자를 멀리하고 뭐 그렇죠. 책을 안 읽고 쇼츠만 읽는 세태 참 너무 아쉽습니다. 이러고 저도 그날 집에 가가지고 잠들기 전에 쇼츠 봐요. 그리고 그걸 왜 보는지도 모르겠어요. 몰라요. 알 수 그냥, 없어요. 예, 보다가 내가 이걸 왜 보고 있지 하고 깨닫는 때까지 시간이 꽤 걸려요. 그 하면 1시간이 지나가 한 있어요. 시간이 지나가 있어요. 1시간, 2시간 지나 있으면은 내가 왜 봤지? 남는 거 하나도 없고. 그게 너무 신기한 게, 1시간이 지났다는 거는 제가 쇼츠를 60개, 70개를 그렇죠, 봤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뭘 봤는지도 모르겠고. 몰라요. 잘 이해가 안 가요. 작가님 쇼츠는 주로, 작가님 그 알고리즘은 주로 어떤 영상 추천해 주십니까? 제 거는 주로 약간 코미디 밈 같은 거. 그런 게 되게 많이 뜨고, 요즘에 진짜 많이 뜨는 게 뭐냐면은, 그 중국 그 쇼츠 드라마 아세요? 모릅니다. 모르세요? 네, 쇼폼 드라마라는 게 있다는 얘긴 들었는데. 쇼폼 드라마가 요즘에 엄청나게 많이 나와가지고 그 쇼폼 드라마가 제 페북에 엄청 떠요. 그래서 네. 제가 한번 눌렀더니 그 다음부터는 계속 뜨는데 요즘에는 이제 중국 쇼폼 드라마도 들어오고 중국이랑 같이 합작한 한국 드라마도 들어오고 그 중국 드라마를 리메이크한 그 미국 드라마 들어오거든요. 아니 쇼폼 네. 드라마가 이제 리메이크까지 네. 될 정도로 이미 그렇게 대세군요. 시장이 커가지고 중국 같은 경우는 그 쇼폼 드라마 시장이 거의 66조 정도 돼요. 웹소설 같이 합쳐가지고 네. 그 정도로 크기 때문에 쇼폼 드라마 시장이 엄청 큰데 그거를 보고 있으면 진짜 말도 안 되는 내용이거든요. 아예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는데 그냥 보고 있으면 빠져들어요. 그리고 진짜... 계속 결제까지 손이 가요. 그 유료로 보시나요, 작가님? 그러니까 무료로 보다가 네. 이제 유료로 올 때가 되면은 이제 유료로 보면은 한 3만 원 내면 일주일 동안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일주일 이러다 보면 내가 없어질 것 같아가지고 겨우 초인적 인내심으로 참고 있죠. 이게 소마가 네. 뉴런던을 지탱하는 그렇죠. 어떤 그 시스템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잖아요. 쇼츠도 지금 거의 그렇게 되는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약간 네. 뭐 그냥 좀 아직까지는 그냥 좀 서브컬처로 뭐 젊은이들 사이의 유행이다 이 정도로 평가를 하시나요? 그러니까 뭐 소마 정도까지 아니지만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구조적인 어려움과 힘듦에 네. 대해서 좀 해소해주는 해소 창구의 역할을 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뉴런던에서 소마가 없어지면 뉴런던이 네. 무너질까요? 저는 무너진다고 봐요. 왜냐면은 그 뉴런던이 가지고 있는 계급적인 어떤 뭐랄까 차이들, 네. 차별들 이런 것들이 사실 분명 존재하거든요. 네, 근데 그렇죠. 이제 어떻게 보면 수면학습과 체면학습과 여러 가지 이제 그 가스라이팅 통해 가지고 네. 너희들은 이 계급에 적합해, 이 계급 행복한 거야라는 식으로 계속 이제 주입을 시키지만 네. 사실은 그 주입이 지속할 수 있는 거는 결국 소마라고 하는 약이 이 사람들의 어떤 진정을 시켜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네. 유지되는 거라 보는 건데 네. 없으면 사실은 계급 투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지금의 쇼츠도 네. 이런 사실은 어떤 계급 투쟁이나 뭐 혁명이라고 하면 조금 이상하지만 뭐 사회에 일어나야 되는 변혁 이런 거를 막는 그런 네. 걸 잊게 만드는 그런 효과도 있다고 보시겠네요. 현대 사회는 좀 더 복잡하긴 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쇼츠를 보는 거는 저는 되게 수동적인 태도라고 보거든요. 네. 왜냐면 내가 뭔가를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네. 쇼츠를 봄으로써 사실 내 시간을 어떻게 보면 좀 여기다가 투자를 하면서 내 마음을 편하게 하고 싶다라고 하는 상당히 수동적인 약간 유행이라고 보는 거예요. 네. 근데 적극적인 사람들은 어디로 가냐면 커뮤니티를 가요. 아, 커뮤니티를 가서 커뮤니티 글을 보고 커뮤니티 글을 올려요. 그렇죠. 그리고 네. 자기 어떤 정체성과 자기 불만과 이런 것들을 그 색깔에 맞춰서 표출한다고 보는 거예요. 이제 온라인 세상에서 산다고 하는 네. 것도 이렇게 그냥 다 싸잡아서 얘기할 수 없겠어요. 없어요. 온라인 세상에서 적극적으로 사는 네. 사람도 있고 자기 의견 표출하면서 어떻게- 수동적으로 그렇죠. 사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현대 사회에서 이 쇼츠를 보고 거기 만족하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온건한 사람들인 거죠. 아, 오히려. 아. 근데 그 온건한 사람들이 그 쇼츠나 내지는 그 자기 어떤 쉼터라고 네. 할 수 있는 곳이 없어진다면 과연 그들이 어디로 갈 것인가에 아, 대해서는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지금 저희가 이 쇼츠를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겠군요. 좀 힘들다고 봐요. 왜냐면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봤을 때 학생들, 뭐 우리 학생도 그렇지만은 뭐 고등학생들도 그렇고 이제 뭘 하나 보면은 대부분 다 그쪽을 많이 봐요. 어쩔 수 없이.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서로 소통하고 본인이 또 좋아하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반복 진행하고 또 그걸 통해 가지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공통점을 찾아가는 일종의 친교 역할도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 가지고 완전히 이게 잘못됐다고 보기 어려운 거죠. 지금 뭐 이런 비판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웹소설에 대해서도 그런 비판을 하시는 분들이 네. 있잖아요. 사람을 이제 뭐 각성을 시킨다기보다는 어떤 뭐 욕구를 충족하게 해준다. 뭐 남성향 웹소설은 뭐 젊은 남성들이 뭐 혹은 뭐 중년 남성들이 현실에서 못하는 일을 네. 대리만족을 시켜주고 여성향 웹소설도 똑같은 그렇죠. 일을 젊은 여성들이 현실에서 못 겪는 어떤 로맨스를 겪게 해주고 그래서 웹소설은 어떤 좀 문학이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있다. 네. 뭐 엔터테인먼트다. 이런 비판을 작가님도 들어보셨죠? 그럼요. 당연히 네. 들어봤죠. 이거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좀 웹소설을 제가 뭐 다 대변할 수는 없겠지만 네. 사실 이게 그 카테고리 다르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웹소설은 상업적인 컨텐츠고 네. 상업적인 컨텐츠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겠지만 네. 상업적 컨텐츠 사실 문학은 다르거든요. 네. 문학이 가지고 있는 기능은 이제 어떻게 보면 문장이라고 하는 이 매개체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작가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여러 가지 뭐 이념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좀 미학적으로 전달하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걸 네. 통해 가지고 보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와 이런 식의 어떤 메타포와 상징을 통해 가지고 내가 몰랐던 무엇을 깨닫는다라고 하는 감정의 환기나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네. 웹소설에서 그거를 바라는 사람은 사실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독자들이 봤을 때. 그쵸. 독자들은 좀 더 주로 웹소설을 본 사람들이 언제 보냐면은 자기 전과 네. 이동할 때 보거든요. 약간 쇼츠랑 좀 비슷한 거 아니에요? 거의 비슷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내가 자기 전에 사실 그런 이념적인 이야기 네. 혹은 되게 적극적으로 생각이 되는 이야기의 문장들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어떤 니즈를 충족시키자는 컨텐츠로 봤을 때는 웹소설이 기능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웹소설에게 만약에 문학이 가지고 있는 그런 좀 어려운 기능들 혹은 네. 반드시 필요한 기능들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좀 웹소설이 가지고 있는 재미 요소가 네.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안 팔릴 가능성이 높아요. 작가님 만약에 소마가 진짜로 네. 개발이 돼서 네, 네. 지금의 뭐 펜타닐이니 뭐 이런 막 그렇죠. 위험한 마약들 말고 건강에 별로 장기적으로 해가 없는데 어떤 사람들의 불만을 네네. 되게 해소를 시켜줄 수 있는 이런 약이 화학적으로 개발이 된다. 소마가 개발이 됐다. 그러면은 작가님은 이 소마를 보급하는데 네네. 찬성을 하실 건가요? 좀 반대할 것 같아요. 이유가 뭔가요? 왜냐면은 좀 더 무서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위고비 처음 나왔을 때도 네. 사실 되게 화제가 됐던 게 부작용이 없는 약이라고 다이어트 약을 하면서 나왔거든요. 네. 실제로 부작용이 많지 않고 네, 이제 네. 안 맞는 사람들은 되게 안 맞는데 네. 어쨌든 그거를 먹음으로써 되게 어떻게 보면 다이어트에 효과적이다라는 식으로 이제 홍보가 됐는데 저는 좀 무서웠던 게 그럼 위고비를 먹지 않고 위고비를 끊는 순간 사실 더 이제 문제가 나갈 수 그렇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위고비는 지금 치료약으로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네. 되게 체중을 줄여야지 건강 자체가 좋아지고 그걸 통해 가지고 더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로서 하기 때문에 사실 그게 의미가 있는 건데 단순히 어떤 이거는 뭔가 부작용이 없는 그런 아주 완벽한 마약이에요 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더 위험한 마약처럼 느껴져요. 부작용이 없더라도 거기에 의존해서 네. 살게 되는 삶은 네. 거기에 의존하게 되는 삶은 뭔가 좀 위험하다. 의존성이라는 것 자체가 제일 위험한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뭔가를 내가 그 의존을 해가지고 그게 없으면은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존엄성과 네. 여러 가지가 되게 많이 좀 깎여나갈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멋진 신세계의 설정들이 굉장히 이제 여러 네. 개 나오잖아요. 그런 뭐 태어날 때부터 계급이 음. 정해져 있다든가, 뭐 소마가 보급이 되어 있다든가, 뭐 연애에 대한 관념이 저희랑 지금 완전히 다르다든가, 뭐 출산 가족 제도가 완전히 이제 해체가 돼 있다든가, 출산은 그냥 인공자궁이 한다든가, 뭐 등등등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전부 다 반대하시나요? 아니면 이 정도 설정은 굉장히 진지하게 사회 네, 개혁 목표로 삼아도 되겠다, 뭐 이런 것도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인공자궁은 좀 되게 그 필요하다고 느끼긴 해요. 그래요? 네, 왜냐면은 이제 저도 이제 아기가 있어가지고 이제 그 옆에서 와이프 임신하는 걸 좀 보잖아요. 네, 그럼 확실히 임신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쵸. 그래서 네. 진짜로 내가 임신을 하고 싶어도 상황상 못하는 분들이 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과학이 발달해서 인공자궁으로 아기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게 사실은 되게 여성들도 그렇고 네. 우리 삶에 있어서 저출산 문제도 그렇고 네.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족 제도는 네. 유지하되 네. 거기에 인공자궁이 들어오면 네. 역할을 할 수도 있겠다. 뭔가 인공자궁도 지금 이제 2025년 저희 개념으로는 너무 낯설고 막 낯설죠. 이렇게 조금 좀 소름도 약간 돋고 뭐 그러는데 모르겠습니다. 뭐 한 2125년쯤 되면은 뭐 그런 문제를 고민을 했어 이럴지도. 그러니까요. 근데 요즘에 너무 세상이 빨리 바뀌어가지고 AI 나온 뒤로는 진짜 뭐 예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진짜로 인공자궁이 정말 내년까지 아니더라도 한 10년 뒤면은 이제 상용화돼서 네. 이거 할 수 있어라고 할 법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올 때만 하더라도 인공수정도 사실 그렇게 막 많이 하거나 그러지 않았었거든요. 시험관 아기도 네. 뭐 그냥 어디서 듣는 말이었지. 맞아요. 뭐 SF까지는 아니었지만 뭐 한국에서 뭐 근처에 있는 누가 하는 건 아니었는데 맞아요. 지금은 뭐 굉장히 되게 흔해졌죠. 좀 어떻게 보면 약간 제 주변에서도 자연임신보다는 사실 시험관학이나 인공수정으로 하는 네. 경우가 워낙 많아져가지고 난임 부부가 네. 또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거 보면은 사실 인공자궁 문제도 사실 대리모 출산 이런 게 또 문제가 있잖아요. 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런 걸 봤을 때 사실 좀 오히려 이런 인공자궁이 개발이 돼서 네. 도덕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없다면 네. 해보면은 이게 산모에게 사실 좀 좋은 일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하긴 뭐 낯설어서 그렇지 윤리적으로는 대리모보다 훨씬 네. 나은 것 같은데. 대리모가 오히려 좀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죠. 오히려. 네. 그래서 좀 오히려 이거는 한번 고민해볼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저희가 시작하면서 멋진 신세계는 질문을 가득 담은 네. 책이다. 어떤 질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작가님 생각하시기에 올더스 헉슬리가 멋진 신세계를 통해서 전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은 뭘까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작가님 답변도 듣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계속 작가님하고도 했던 얘기지만은 과연 이런 세계가 진짜 괜찮은 것인가? 네. 왜냐하면은 이게 다 행복한 세계거든요. 네. 여기는 불행한 사람이 없어요. 그쵸. 그래서 다 행복한 세계인데 뭐가 문제야라고 물어보는데 사실 그게 지금 오늘날 우리 사회와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리고 저희가 추구하는 거잖아요. 네, 모든 맞아요. 사람이 행복한 맞아요. 사회. 네, 이거를 그냥 들려주면 그 구호만 들려주면 그걸 왜 반대해? 라고 했는데 이제 그런 사회는 이런 사회다라고 하니까 거기서부터 고개를 네. 갸웃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모두가 행복한 사회라고 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여기서 만들어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불행하다라고 하는 인식을 제어하고 애초에 어떤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처음에 태어났을 때부터 설계를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는 행복해라고 하는 개념 자체도 만들어진 개념으로서 체제를 유지하면서 나아가는 건데 이게 사실은 방향성이라는 것 자체가 네. 그 누군가 한 명이 정해놓은 행복의 방향성에 맞춰가지고 설계된 것이기 때문에 행복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독재자가 네. 이건 행복이야라고 말했을 때 거기에 맞춰서 만든 사회인 거죠. 근데 그게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그다지 맞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누가 모든 사람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자라고 할 때 네. 당신이 정의하는 행복이 뭡니까라고 그렇죠. 그거부터 되물어야 되는 그렇죠. 거군요. 행복은 되게 주관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되게 획일적으로 행복하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네. 하지만 여기서는 되게 되뇌듯이
네. 학습된 듯이 난 행복합니다. 네. 난 행복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 사람 행복이 뭔지 알고서 이렇게 하는 건가? 라고는 이제 좀 생각이 들죠. 저희가 멋진 신세계로 벌써 또 이제 시간을 일부를 거의 다 이야기를 했는데요. 마무리하는 노래 한 곡 좀 네. 추천 좀 해주십시오. 제가 이제 좀 옛날 노래들을 좀 좋아하는 편인데, 네. 밥 딜런 노래를 이때 그 블랙독 들을 때도 그랬지만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네. 밥 딜런의 노래들이 다 좋은 게 많은데, Knocking on Heaven's Door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영화로도 이제 어떻게 그쵸. 보면 나왔던 그 네. 노래라서 이 노래가 저는 좀 어울리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으로 한번 좀 골라봤습니다. 이렇게 멋진 신세계를 노크하는 네. 네. 그런 기분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호러 작가 김선민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추천곡 들으면서 저희는 내일 2부에서 뵙겠습니다. 작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오늘 문 닫겠습니다. 소설가 장강명이었습니다.